우리는 보통 아픈 일이나 슬픈 기억을 쉽게 잊으려고 합니다. 누구도 고통스럽고 불쾌한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 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쓰라릴지라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일도 있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라면 절망적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그 고통을 낳은 근본적인 문제를 성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아픔을 상기하며 다시는 이런 참담한 기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가자는 약속을 봄이 오는 4월에는 굳게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4월 월담의 노동의 수다 72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널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기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거울 떠드는 자기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날아내 조금 더 빨리 내 곁에 수 있을 텐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요 또 몇 밤을 더 세워요 널 보게 될까 날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온 끝을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이 올 때까지 그곳에서 더 머물러서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늙다 네가 난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킬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네 이날 불러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라 또 몇 밤을 더 세워라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You know it all You're my best friend 아침은 다시 올 거야 어떤 어둠도 어떤 계절도 영원할 순 없을 넌 기다리나 봐요 이 겨울도 끝이 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리면 며칠 밤만 더 세우면 만나러 가
예, 4월입니다. 안산 지역에서 4월은 추모와 기억, 애도의 시간이 곳곳에서 이어져 왔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의 추모와 기억, 애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코너에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활동가님과 방금 말씀드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민님 어서 오세요. 네,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민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님 벌써 4월이군요.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저는 요새라고 해도 되나? 저희가 이제 방송 날짜로 보면 4월 16일이니까 아마 그때쯤 되면 어느새 이제 벚꽃도 다 질 것 같긴 한데, 최근에는 어쨌든 벚꽃이 한창인 걸 보면서 진짜 봄이 오긴 왔구나 실감이 되더라고요. 네, 벚꽃이 벌써 다 지고, 저도 이런 화사한 풍경이 정말 너무 좋고 더 길게 보고 싶은데 이 꽃이 확 핀 시간이 정말 스치듯 잠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4월은 이렇게 벚꽃이 만개하고 화사한 시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봄을 기다리는 설레임만큼이나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부터 봄꽃이 피어나는 그 4월을 마음껏 즐길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을 저도 많은 분들께 듣곤 하는데요. 민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도 아마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올해 12주기 그리고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두 날이 들어있는 4월을 맞이해서 모두가 안전한 사회 또 모두가 안전한 일터 이런 마음을 담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 후 어느덧 12번째 봄을 맞이했잖아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날 희생되신 304분의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애도하는 마음과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사회를 향한 다짐도 다 같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을 진행한 저희뿐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추모와 기억의 달이라고 하는 4월에 이렇게 안산에 와서 방송을 하게 돼서 저도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사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한국 사회에서 안전이라는 문제가 그냥 돌출적인 어떤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본격적으로 이제 떠오르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그것과 또 별도로 이런 큰 사건, 사고들, 사회적 참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런 참사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해 왔는가. 그때 숨진 희생자들을 어떻게 애도해 왔는가 이런 걸 돌아보게 만들었고 사회적인 논의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사고라는 것은 늘 있기도 했었고 한국은 뭐 전쟁도 겪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 사고나 사회적 참사 이런 게 없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세월호 참사가 굉장히 전국민적인 이슈가 되었고 유가족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운동이 이제 사고 직후부터 쭉 벌어지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큰 규모의 재단이나 가족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추모 사업도 진행을 하고 1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아주 다양하게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을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을 하는 활동들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영화나 영상 같은 뭐 예술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꼭 그 세월호에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안전이나 재난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4.16 기억교실을 어떻게 또 유지하고 왜 그런 걸 남겨놔야 하는가 뭐 우리의 기억을 되새기는 자리들 이런 것들을 또 만드는 활동도 많이 해오시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사고나 이후의 대응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사고를 기억할까 이런 것들에 영향도 많이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이런 추모와 기억, 또 연대 자리들이 되게 많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방송이 공개되는 날이 마침 4월 16일이기도 한데요.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이 열릴 예정이고요. 기억식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 온라인 기억관이 24시간 항상 열려 있다고 합니다. 12년 전 그날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 304명의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이곳을 방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안전한 사회로 나가는 길도 비로소 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애도하는 게 또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길이기도 하니까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사회를 만든다는 다짐을 더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추모 행동에 저도 온라인으로라도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꼭 온라인 추모 행동으로 항상 잊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보태도록 하겠고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터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상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재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런 약속은 우리 사회가 아직 매듭지지 못했다는 점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막 그 대형 화재 사고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저희가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잘 밝히고 그걸 밝혔을 때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아주 면밀하게 다 들여다보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구조적으로 만들고 그런 걸 제대로 다 못했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 또 사고가 날 때마다 참사가 날 때마다 또 부랴부랴 다시 그 사건에 맞는 뭐 원인 규명 다시 그거 재발 방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재난 참사 전체를 돌아보는 구조 같은 걸 또 못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계속 들더라고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적 참사를 그 개인의 문제로만 가둬두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추모와 애도를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아픔으로 함께 기억하면서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길을 사회적 책임으로 약속하는 자리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노래는 김광석 님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인데요. 최근에 그 삼성에서 일하다가 1년 만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자살한 이제 연구원의 추모제에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에 이 4.16 합창단 단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여러 번 들어봤던 노래인데도 가사를 곱씹어보지 못했었는데 잊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잊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잊을 수 없다. 이런 가사이고 가사를 듣다 보면 정말 세월호 가족들 저희가 그동안 영상이나 책이나 이야기들로 들어왔던 그 빈방을 보내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나 부모님들의 마음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강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전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예, 김강성님의 노래 듣고 오셨고요. 앞서 저희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이해서 사회적으로 함께 기억하고 애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시민제에 이어서 노동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노동자들의 죽음을 우리 사회가 대하는 태도 역시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는 하는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흡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작년 1년 동안의 산재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인 것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안전 조치, 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거든요. 그게 605명. 이게 2024년에는 589명이었다고 해서 사실 더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산재와의 전쟁 얘기가 나왔고 굉장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이것을 줄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쭉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였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게 증가세가 된 거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전년 대비해서 14.5%나 늘었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큰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취약한 작은 사업장들에서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반월시아 공단에도 작은 사업장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좀 정부와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발벗고 나서야 할 때가 이미 아주 늦은 거죠. 이미 전부터 발벗고 나섰어야 되는 맞아요. 상황이기는 한 것이고요. 제가 방금 이제 정부 통계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 5인 미만 혹은 50인 미만 이런 작은 사업장에 특히 사고 사망은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는 거는 아주 오래된 다 알려진 사실인데 맞아요. 게다가 이제 그 비율이 유지되는 것도 넘어서 이제
증가까지 하고 있다는 거니까 정말 좀 심각한 문제예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정부가 뭐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좀 어딘가 빈 구석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심정이 생기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안전보건 산재 사망 사고라고 해서 안전보건 문제만 다루다 보면 그게 바로 빈 구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의 어떤 사업 구조 이런 것들부터 정부가 다 같이 살펴보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은 사업장은 말 그대로 작은 사업장으로서 인원수만 적은 게 아니라 이 다단계 구조, 하청 구조에서 제일 밑에 있게 되고 그러면 납품 기일이라든지 납품 단가라든지 이 원청 그 다단계의 위쪽에 있는 큰 기업들의 조건에 맞춰서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서둘러 일해야 되고 되게 훨씬 이윤도 적게 남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투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절대적으로 작은 사업장의 구조를 만들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이제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산업 구조 자체의 문제, 작은 사업장과 큰 사업장 사이의 관계의 문제, 이윤을 어떻게 나누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사실 이런 것들까지 정부가 다 같이 다루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를 줄이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들이 서로 맞물려서 작은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도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현실을 한시라도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뭐 행정 개입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지원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야 될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원청의 책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안전망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원하청의 생산 관계 자체에서 원청의 책임이 좀 더 높아지도록 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로 같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작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잖아요. 그런 만큼 산재 예방 대책이 현장 구석구석에 가닿을 수 있게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주제이기도 한 이 기업과 추모, 애도를 잘 하는 것도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되게 중요한 이 받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대규모의 재난 참사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터에서 정말 1년에 사고로 사망하는 분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전체로 보면 1년에 1,000명 가까이 되시거든요. 이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철저한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이런 원칙들이 재난 참사를 마주하는 태도와 같은 무게감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의 죽음에 관해서 과연 충분히 애도하고 또 그 죽음을 불러온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깊이 헤아려보는 시간을 잘 만들어 왔는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정말 갖지 못해 왔다. 하루에도 2-3명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돌아보면서 왔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산업을 굴려갈 수는 사실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동료 사망 사고를 겪은 주변 동료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노동자들을 상담하고 그 노동자들의 경험을 연구하고 하시는 이제 동료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사망 사고를 겪은 노동자들이 그 사고 트라우마로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신적인 고통이 이제 사고가 나고 나면 함께 일했던 동료들, 뭐 사장, 뭐 심지어는 이제 주변 식당 사람들 같이 추모하고 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항상 사고마다 노동자 탓이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다가 난 사고다. 이런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걸 눈뜨고 보게 되는 거예요. 동료가 일하다가 죽었는데 전혀 죽은 것도 억울한데 제대로 된 추모도 받지 못하고
이런 걸 뻔히 보면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외상도 당연히 크죠. 그 기계 가까이 가는 것도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그거 외에도 내가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게 대접받고 있는가,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서 존엄성 자체가 한 번 더 훼손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화되는 경험이라는 말이 참 그 인상적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심정적으로 크게 이해가 되는 말이네요. 네네. 주변화라고 하면 보통 한 사회에서 뭐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이렇게 정체성 측면에서 그 사회의 소수자 이런 경우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꼭 그런 정체성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주변적인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는가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동료 노동자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사회가 노동자를 어떻게 보느냐, 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걸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 일이 나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정말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부속품처럼 생각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온전하게 자아 존중감 같은 걸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느끼면서 자기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가늠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변이라는 거고 그걸 주변화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를 중심부에서 밀어내는 과정들이 끝없이 그 사람이 노동하는 과정에서도 심지어 그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뭐 모든 노동자들이 다 같이 그런 문제들을 겪곤 하는데 특히나 이제 이주 노동자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너무너무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에도 경기 그 화성시의 한 도금 업체에서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인데 사업주가 그 이주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을 발사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뭐 장난이었다, 뭐 자기들끼리 한 일이다, 뭐 별별 또 거짓말도 막 많이 해서 문제가 또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주노동자였고 태국 출신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가 크게 손상이 되었고 직장이 10cm 정도 찢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한 차례 수술을 받았고 2차 수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또 왜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이렇게 싣고 가는 지게차에다가 이주 노동자를 묶어가지고 그 지게차를 막 달리면서 정말 농락했다는 말이 떠오르는 그렇게 놀리는 일이 또 있었잖아요. 그때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철저히 조사하라 하고 인터넷 게시판이 시끌시끌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이냐 했었는데 정말 저는 똑같은 사고가 이렇게 금방 또 발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회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 옆에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누군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전혀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 어떻게 인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떳떳한 구성원이라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심지어 이주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을 자꾸 보는 이 한국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힘이 없으면 소수이면 적응을 잘 못하면 일을 잘 못하면 이런 괴롭힘 이런 무시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도대체 누가 중심에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변으로 밀리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막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터에서도 그런 괴롭힘과 소외되는 상황들이 차별들이 반복되고 있고 사망한 이후에도 겪는 또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럴 때 주변 동료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관해서도 정주 노동자, 그러니까 내국인 노동자는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들이 발견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사망이나 떠나신 분에 대한 추모, 애도 이런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보자면 2024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관련한 보고서를 냈어요. 사망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 뭐 어떤 이유들로 사망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그중에 한 중요한 파트가 사망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다뤘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이주노동자들이 혹은 이주노동자의 동료들 혹은 유가족들이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게 지금 정주민들도 작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이게 누구 책임이고 어떤 안전조치가 안 돼서인지 이런 걸 알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당연히 이주노동자는 더 어려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당연히 어떤 경우든 산재는 대부분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다 갑작스러워요. 일을 하러 갈 정도로 건강했던 멀쩡했던 사람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유가족들이 다 황망함을 겪는데 당연히 그 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당장 와서 볼 수도 없는 이제 유가족들의 어려움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장례나 시신이나 유해 송환 이런 것들이 다 행정적인 절차가 되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 되고 여기서 대신 처리해줄 사람이 없는 문제가 되고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던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사고가 발생해도 단신으로 정말 한 줄로 죽음 자체가 뭐 널리 알려지지도 못하고 한 줄로 어디서 일하던 뭐 태국 노동자 사망했다. 끝.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 뭐 사업주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고인이 뭐 직접적이든 아니든 간에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다 이런 일을 발생했는지 이런 걸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사고 사망이 아니라 집에서 갑자기 사망했거나 자살했거나 그런 경우는 더욱 사망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게 첫 번째 문제라면 아까 말씀드린 장례 절차, 배상, 보상, 장례, 유해 송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정주 노동자보다 훨씬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국가인권위의 이주노동자 사망 관련 보고서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들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장래 문제, 요것만 좀 좁혀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주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일상적인 차별의 구조에 놓여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그분들의 뭐 제대로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치른다든지 제대로 추모와 사과를 받기가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이 제대로 예우를 갖춰 장례를 치르는 것, 제대로 추모와 사과를 받는 것, 이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한국 내 이제 네트워크도 사실 강하지가 않고 유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도움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에 따른 지원은 대부분 그냥 노동단체들, 지역의 노동조합, 시민사회 단체 이런 데서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나면 달려가서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사고 원인 조사도 돕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양한웅님을 뵐 일이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장례식장에서부터 정말 정주 노동자랑 이주 노동자랑 차이가 크다고. 똑같이 다 슬픈 일이지만 더 서럽다는 거죠. 내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그래도 사고 소식을 듣고 가보면 빈손은 차려져 있고 친구든 가족이든 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주 노동자의 경우는 정말 생면부지에 양한웅님이 서울에서 소식 듣고 달려갔는데 처음 온 사람인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영안실에 시신만 와 있고 아무도 그 뒤에 뭐 연락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인 거죠. 지인 연락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언어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굉장히 서글픈 사연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예, 아까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우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뭐 일종의 뭐 종교 인권 단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곳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단신으로 이주노동자 사망 소식이 이제 아주 뭐 그냥 진짜 자막 한 줄로만 뜨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그 노동자가 돌아가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적은 정보만을 가지고
그 지역 장례식장에 일일이 이분이 전화를 다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어디 모셔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예를 다할 수 있게 돕는다는 얘기를 저 역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찾아가 보면 분향소도 조문객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치실에 그냥 시신만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게 빈소를 하나 차리고 뭐 대신 이렇게 왜 꽃도 놔주고 제사 지내주고 이게 다 사실은 돈이잖아요. 하나하나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줄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산재니까 사장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고흥에 전라도 고흥에 새우양식장에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2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사망한 적이 있었대요. 거기를 찾아가 보니까 그냥 창고에 2분이나 되는데 시신을 모셔놨더래요. 그 옆에 막 쓰레기통도 있고 쓰레기 박스 뭐 음식물 이런 거 놓여져 있는데 그 옆에 그냥 모셔놨던 걸 봤던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사실은 장소 자체도 거기가 뭐 변변한 빈소라고 볼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얘기들만 들어도 화가 나고 안타까운데 또 당사자의 그 유족들 멀리 있겠지만 그분들은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나중에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빈소를 차리는 것만 보더라도 이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살아서건 또 죽어서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빈소 문제도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이제 본국의 가족들과 연락하고 가족들이 이 나라로 들어와서 시신을 확인하고 또 다시 고향으로 모셔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너무 당장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대부분 어려우니까 이렇게 먼 나라에 와서 일하는 걸 택하셨을 텐데 사실 그 남아있는 유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않은 상황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고인을 본국으로 인도하는데 비용이 또 뭐 1,000만 원 이렇게 든대요. 사실은 산재 사고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거나 그냥 합의금으로 대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먼 타국에 있고 언어도 쉽지 않고 이런 유족들이 사실 그 합의금이라는 거라도 제대로 받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걸 도와야 되는 자국민을 도우라고 지금 나와 있는 영사관 이런 데도 장례를 빠르게 치르자고만 늘 설득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를 송출하는 그러니까 내보내는 뭐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 잡음인 거죠. 이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를 많이 한국에 부드럽게 들여보내서 일 잘하게 해서 그 임금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제적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임무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안타깝지만 이런 사고는 빠르게 잊혀져야 되는 처음에 임용현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억하고 추모하고 이럴 대상이 아니라 빨리 잊고 묻어버리고 지나보내야 될 사건처럼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유가족이 하고 싶은 뭐 장례, 유가족의 의사, 유가족과의 합의, 충분한 위로, 배상, 보상 이런 거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중에 많은 경우가 업무 관련성 같은 게 밝혀지지 못하는 또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도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달아 보도돼서 정말 많이들 안타까워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얼마 전에는 이주노동자 사망 시에 장례, 유해 송환 등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었죠. 네, 얼마 전에 이천의 자갈 공장에서 사망한 베트남 노동자 뚜안님이 계셨고요. 그 경우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나서서 이제 귀국한 유족을 안내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또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이제 출국하는 당일에 공항에 이제 유족 전용 대기 공간, 뭐 임시 추모 공간 이런 걸 마련해서 뭐 공항이랑 같이 협조해서 유족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이게 처음이라고 하니까 사실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게 좀 정례화되고 꼭 필요한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무엇보다 사망 사고 자체가 줄어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네.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유한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죠. 오늘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코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최민님 모시고 존엄과 평등에 입각해 재난참사 피해자를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재난참사라는 사회적 비극을 단지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대한 성찰과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코너 급히 마무리하면서 함께 들으실 곡은 또 들으셔야죠. 예, 민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아르헨티나 가수의 그라시아스 알라 비다라는 노래인데요.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가 자기 나라 민중들을 이제 학살하던 시절의 노래인데 그런데도 삶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런 좌절 속에서도 계속되는 우리 삶, 희망 이런 것을 얘기하는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코너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Gracias a la vida me ha dado tanto, me dio dos luceros que cuando los abro perfecto distingo lo negro del blanco y en el alto cielo su fondo estrellado. Las multitudes, el hombre que yo amo.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ha dado el sonido y el abecedario con las palabras que pienso y declaro. Madre, amigo, hermano y luz alumbrando la ruta del alma del que estoy amando.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ha dado la marcha de mis pies cansados, con ellos anduve ciudades y charcos, playas y desiertos, montañas y llanos. Tu calle y tu patio.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dio el corazón que agita su marco cuando miro el fruto del cerebro humano, cuando miro el bueno tan lejos del malo, cuando miro el fondo de tus ojos claros.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ha dado la risa y me ha dado el llanto. Así yo distingo
materiales que forman mi canto y el canto de ustedes que es el mismo canto. 네, 월담의 노동의 수다 72회 방송. 오늘 두 번째 코너는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월담노조 이미숙 위원장님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월단노조 이미숙입니다. 사업장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무려 2,907건에 달한다는 언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재 법률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신고가 쏟아졌다는 게 참 뼈아픈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모순 지점이 바로 이 점인데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즉 근로기준법 76조 2와 3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절박한 노동자들의 신고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현장의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명백한 증거이겠죠. 그러면 법 시행 이후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수치를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더 뚜렷해집니다. 법률 시행 직후인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는 총 530건이었습니다.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대비 46.4% 수준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듬해인 2020년에는 1087건으로 2배 이상 폭증하면서 59.7%를 차지했습니다. 이후에도 증가세는 쭉 멈추지 않았었고요. 급기야 2024년에는 2265건을 기록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위반 신고의 71.9%까지 치솟은 겁니다. 장기적인 누적 통계를 봐도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최근 7년을 합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분석해 봤더니 총 16,99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무려 67.4%에 해당하는 11,454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법률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법 시행 3년 만에 전체 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3건 중 2건이 괴롭힘이 차지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렇게 접수된 수많은 사건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서 접수되자마자 기각 처리하거나 각하 이런 결정이 나는 건가요? 다행히 100% 무조건 각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신고 접수 뒤에 진정서나 행정 전산 시스템에 기입된 서류상 노동자 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별로 실제 상시 근로자 수를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펼쳐서 다행히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다라고 확인된 사례들이 일부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2,907건의 신고 가운데 16건의 과태료가 부과됐고요. 29건에 대해서 개선 지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2,907건 중에서 과태료 16건, 개선 지도가 29건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네. 실제로 신고건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조치 결과 아닌가요? 결국 나머지 대다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증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현장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고 뒤에 사실상 아무런 처분을 받지 못한 사건의 내역을 보면 참담합니다. 위반 없음, 이런 결론이 난 게 971건, 기타 종결이 1,635건, 그리고 불기소가 11건이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 245건을 제외하면 용기를 내서 신고한 노동자 거의 대부분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이야기할 때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른바 가짜 3.3 사업장 문제 아닐까요? 사업 소득 때 3.3%를 징수하면서
노동자를 이제 개인 사업자처럼 위장하는 그 꼼수를 우리가 가짜 3.3이라고 부르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만연한 이 가짜 3.3 위장 고용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수는 지금 드러난 2,907건이라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만으로 보호망에서 배제하는 현행 제도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가해자 처벌 등 보호 조치들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떠한 노동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나? 이런 뼈아픈 질문들이 정말 무겁게 다가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눈물 짓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그 노동감독권의 지방 위임 문제를 한번 짚어봤거든요. 사실 이런 행정력의 변화가 절실한 이유가 바로 현장의 사고 때문이잖아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발표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치를 보면요. 지난해 총 605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네. 전년 대비 16명이 오히려 증가한 수치인데요. 제조업에서는 사고가 좀 줄었지만 건설업과 기타 업종에서 사고가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여기서 또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바로 사업장의 규모 문제인 것 같아요. 큰 사업장보다는 작은 곳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통계를 보면 아주 뚜렷합니다.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체계가 미미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만 전년보다 사망자가 25명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 임업, 어업 같은 영세한 기타 업종에서도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결국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그 노무 제공자들의 사고 소식이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는 산재법상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달 라이더나 화물차주 같은 분들인데요. 산재법상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이분들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었고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늘어나고 통계에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특히 화물차주 75명이 가장 많았고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순으로 사망사고가 많았습니다. 도로 위의 일터가 얼마나 이태로운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전에는 사실은 뭐 산재 통계에 잡히지도 않다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면서 그 위험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도 좀 더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노동부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대책을 내놓은 거겠죠? 네. 핵심은 행정력의 집중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작은 사업장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라는 건데요. 몇 가지 주요 대책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시 페트롤을 신설하겠다. 즉 현장을 상시 순찰하면서 위험 요소를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뭐 일터 안전지킴이 1,000명 투입인데요. 이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와 점검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가 신고 포상금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주요 요소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감독관이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체계입니다. 뭐 요약해서 보면 감시의 눈을 이제 민간까지 넓히도록 해서 산재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정말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관건입니다. 단순히 점검 횟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영세 사업주들이 실제로 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작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안전까지 작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이런 고심이 실질적인 사고 감축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른가요? 너무? 네. 앞선 소식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제를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많은 이유도 바로 작은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잖아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죠. 최근 관련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하죠. 네, 지난 4월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도 개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휴업수당, 연차휴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그리고 해고 제한 같은 핵심 규정들이 적용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 법적 배제가 현장에서 아주 가혹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쉴 권리에 대한 격차인 것 같습니다. 그 연차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들은 82.7%가 원할 때 쉴 수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떨까요? 겨우 37.1%만 쉴 수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셋 중 2명은 연차를 제대로 못 쓴다라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이 수치가 작년보다 오히려 17%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전체 평균인 68.1%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빨간 날, 즉 법정 공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4%뿐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거나 쉬더라도 돈을 못 받는 불평등이 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휴가뿐만이 아니죠. 뭐 아파도 참고 일해야 된다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아파도 참고 일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상병수당 같은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연차도 없으니까 아파도 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법적 의무인 사회보험 가입률조차 다른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그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죠? 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된다라는 응답에 무려 80.7%의 분들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78.4%보다 더 높아진 수치인데요. 많은 이들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경영계에서는 사실 비용 부담이나 경영난 뭐 이런 걸 이유로 대면서 난색을 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언제까지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로 방치하기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정부가 비용 부담을 느끼는 영세 사업주들을 지원하더라도 법적 권리인 만큼은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진짜 근로기준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게 사실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7%라는 숫자가 던지는 그 메시지를 정치권과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네요. 오늘도 우리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슈들을 자세하게 또 빠르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